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경남연구원에 있고요. 산업경제 부분을 이제 연구하고 있고 전국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의 정책국장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한국 산업 그 중에서도 제조업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한국이 자타 공인하는 제조 강국이잖아요. 제조 강국이죠. 지난번 코로나 위기 때 보면 마스크부터 진단 키트까지를 다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였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엄청난 위기다. 현재 한국 제조업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석유화학산업도 그렇고 철강, 조선, 자동차, 그가 뭐 군수산업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뭐 제품 제조업과 관련돼서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이 거의 유일해요. 그렇죠. 뭐 사실 제조용량뿐만 아니라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경쟁이 높은 국가이고, 그렇죠. 지금도 그것이 유지되고 있고요. 하는데 이 문제는 이게 자본주의가 전반적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2010년대 이후에 그 무역 자체가 성장을 안 해요. GDP 대비 무역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조업 전반이 침체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말하자면 무역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안 좋아진 거네요. 두 번째로는 중국이 상당 부분 따라오고 있는 거죠. 이미 거의 겹치고 네. 중국이 저가격 경쟁자잖아요. 그런데 기술력은 상당히 쫓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같은 경우는 경쟁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독일과 유럽과 프랑스와 미국을 그다음에 일본을 추격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중국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우리가 당연히 감수해야 될 내용이고요. 산업연구원이 실시한 제조업 기술 동향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업체들은 우리 제조업의 기술력이 중국의 3.3년 앞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국 업체들이 최근 저가 공세를 강화하며 지역 제조업체들의 매출이 급락하는 등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쟁 압력이라는 것이 시장 자체의 성장은 제약되어지는데 경쟁하는 자들은 새롭게 진입하는 상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만약에 그렇다면 저가격 경쟁자들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임금을 높여야 됩니까? 아니면 제한해야 됩니까? 이 문제가 걸리는 거죠. 대응 방식 우리는 자동화였어요. 압도적인 자동화. 그리고 이제 로봇 그렇죠. 비율이 세계 그렇죠. 제일 높은.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임금이 올라가면서 현대가 맨 처음으로 생산 과정을 자동화시키거든요. 이것은 노동자들의 암묵지에 의존하지 않고 엔지니어들이 공정혁신을 통해서 생산 과정을 구성하고 노동자들은 단순 대체용으로 만든 게 자동화의 하나의 또 다른 의미였어요. 직접 고용한 데는 임금을 높여주고 그러면은 그건 자동화를 통해서 대체를 하고 나머지는 하청화시키면서 임금 격차가 양극화된 거였어요. 공정 자동화를 통해서 대처한다는 게 사실은 일부 대기업에 한정된 얘기 아닐까요? 대기업이 사실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거의 한 90몇 %는 다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건데 그 부분들이 공정 자동화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죠. 이렇게 볼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최종제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최종제들이 상당 부분 모듈화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1차 벤더들의 상당 부분이 대기업이에요. 2차 벤더로 내려가면 이제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이들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이라는 게 대체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들이 중소기업들 협상력이 없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어떤 부분의 핵심적인 부품을 공급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 불가능한 협상력을 갖춰야 즉 나는 A라는 대기업 말고 다른 기업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을 경우에 이들 기업들은 협상력이 있어요. 그래서 공급 가격도 놓게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어지면 임금도 그 기업에 놓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특히 2차 벤더 이하들은 사실상 협상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라는 부분에서의 인상, 임금의 상승에서의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진퇴양난으로 들리거든요. 그럼 묻고 싶습니다. 한국의 제조업에 미래가 있나요? 아니면 제조업이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어떤 질문들에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 제조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제조업 일반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전자 부분이라든가 ICT 부분은 일정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일단 기계 산업 같은 경우도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터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비용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이에요. 원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상 제조 역량은 우리가 제일 뛰어나요. 건설 부분도 우리가 제일 뛰어나고. 그런 나라는 세상에 중국하고 러시아밖에 없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그 기술적인 협력을 하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지역주의를 하면서 우리하고 가장 강력하게 겹치는 경쟁국이었던 중국을 배제해 버리니까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얘를 빼면 우리밖에 안 남으니까 그 공간이 꽤 열리고 있다. 근데 우리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본다면은 일단 그 노동력 공급에서의 문제가 있고 인구 문제겠죠, 그죠? 그다음에 기술력의 측면,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 측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노동력 공급의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조업으로 진입하는 인구가 청년층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출산율과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은 이민 문제를 제외하고는 답이 없다고 저는 명백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민자들을 지금은 외국인 취급을 하는데 국내에 정착시키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미래를 갖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미국이 3%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나쁠 때는 뭐 0%에서 3% 왔다가 하는데 대충 한 1.5% 이상은 되거든요. 아까 유일하게 잘 나가는 데가 미국인데 그 중에서 1%는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영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우리보다 인구 성장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 엄청나게 유입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뭐 그 인구 정책과 관련된 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쪽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우리가 지금 여전히 남녀 격차가 엄청 높잖아요. 예. 그 남자 여자 임금 비율이 70%? 예. 그러니까 남자가 100이면 여성은 70%. 70%잖아요. 예. 우리가 노동력이 모자란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비어 있는 또 하나의 자원이 그렇죠. 맞습니다. 이만큼 있다는 뜻 아닐까요? 예. 우리가 세계에서 고용률 차이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시점이 언제냐면 딱 임금 글을 보면 30대까지는 똑같이 올라가요. 남녀 여성 30대 초반부터 이렇게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30대 초반부터 정규직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느냐 이게 대체관계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 점들의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예컨대 여성들의 그 소위 고위직 진출도 가장 낮아요. 여성들의 정치적 대표성도 가장 낮아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비중도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그 30대 중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차별과 역전의 그 어떤 기제들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 노령화라든가 혹은 인구 소멸이라든가 하는 쪽에 대응할 수 있는 버퍼가 꽤 존재할 수 있다. 우수한 인적 자원들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는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죠. 숙련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 자체는 개별 기업의 측면으로는 접근하기는 좀 한정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측면은 지역 균형 발전 말고는 단 없다고 생각해요. 숙련공들하고 그다음에 암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적되기 위해서는 그쪽에 그 산업들에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소득권 인구 집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그건 인구 전체도 난 수도권 문제가 굉장히 크게 걸리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의 측면에서도 왜냐하면 전통 제조업이 다 그쪽에 있는데 전통 제조업을 포기하면은 이게 탈산업화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 전체가 무너져요.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거잖아요. 공장을 전부 다 국내로 들어온나. 리오쇼링. 미국의 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복귀, 이른바 리쇼어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리쇼어링으로 인한 올해 일자리 창출이 35만 개 이를 것으로 전망됐고. 이거 자체가 전통적인 제조업을 포기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된 거거든요. 그걸 깨달은 거죠. 그렇죠. 그걸 깨달은 거고 우리는 아직까지 포기하지는 않은 나라예요. 산업화된 나라들 중에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우리가 다 골고루 잘 살자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불가피한 측면되는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발전이 중요한 과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조업은 그 고임금, 근데 고학력이 필요하지 않는 고등학교나 뭐 전문대학이든 아니면 일반 대학을 나오든 나름대로 정규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업체거든요. 노동자 계급 중산층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런 제조업이 살아 있으면은 그 양극화가 상당히 제어하는 역할을 해요. 제조업 자체가. 그렇죠. 일정하게 노동력 공급이 전제되어진다면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산업의 씨앗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있었을 때 바로 제조를 딱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철강이에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철강이 외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우리는 곧바로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급 가격도 그러니까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싸요. 아하. 납품 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그렇겠네요. 이 모든 네. 기계 산업도 있고 그게 부품이죠. 엔진과 같은 그 동력도 기계도 만들어내고 거기에다가 소재가 다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시스템을 유지해야만 다른 분야의 경쟁력이 있어요. 이 질문들 다 답을 하면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해서 답이 나오나요? 우리는 지금 공공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고용 비중이 한 8%, 9% 정도 됩니다. 네네네. 공무원까지 합쳐갖고요. 근데 유럽은 다 한 20%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탈산업자의 상당 부분의 고용을 그쪽에서 흡수하고 있다는 거죠. 공공 서비스하고 공무원 이쪽에서. 우리는 공공부문이 유럽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 준다면 괜찮은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길 수 있다. 그때 나오는 질문은 이런 게 되겠네요. 그것을 위해서 당신들은 세금을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20% 후반대에서 30% 정도가 되는 정부 지출을 비중을 35%만 늘려도 거기서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굉장히 크죠. 근데 세금을 내기 싫어하고 복지는 더 많이 바라고 좋은 일자리도 바라면서 또 뭐 어쨌든 그런 게 나는 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싸고 생각해요. 좋은 건 없죠. 중소기업 다니면서 한국의 노동자 계급 중산층 되기 가능한가? 한 대기업 제조업만 가능한 얘기 아닌가?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양산인데요. 양산에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노동자들 평균 임금이 한 4,400 정도가 돼요. 그런데 대부분 다 2차 벤더예요. 대기업들 1차 벤더도 아니고 2차 벤더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되니까 그래서 제조업은 지금도 적어도 중산층에는 중위소득보다 높거든요. 전체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한 2,300밖에 안 되고 근데 뭐 노동시간은 좀 길어요. 그래서 뭐 여전히 한 48시간 정도 되고 평균적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일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근데 도소매업이라든가 음식 숙가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부가가치 소비자 서비스 부분들은 그게 안 되죠. 일반적인 개인 서비스, 소비자 서비스는 상위 20%가 가져가는 비중이 엄청 크거든요. 나머지는 사실 상당히 부가가치가 낮아요. 그런 점들에서 보면 서비스 산업의 구조조정도 임금 노동자를 확대시키는 것이 자영업이 아니라 그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엘리트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예컨대 고등학교 때 열심히 살고 즐겁게 생활하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대학을 가든 그렇지 않든 적당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적당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행복한 사회거든요.